소시에테 제네럴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코스피 2,500선이 무너졌습니다. 코스닥도 2% 가까이 급락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불공정 거래 의혹이 있는 종목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국빈 방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첫 공식 일정으로 미국의 콘텐츠 기업 넷플릭스 CEO를 만났습니다. 넷플릭스는 앞으로 4년간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 K 콘텐츠에 우리 돈으로 약 3조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와 SK가 6조 5천억 원을 투자해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합작 공장에서 만든 배터리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현대차와 기아 전기차에 전량 공급될 예정입니다. 현대차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3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부진에 빠진 삼성전자를 제치고 처음으로 국내 상장사 가운데 영업이익 1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첫날부터 넷플릭스 CEO를 만나 본격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쳤습니다. 이 자리에서 넷플릭스는 앞으로 4년간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 K 콘텐츠에 우리 돈으로 약 3조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워싱턴 현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동진 기자. 네, 저는 지금 미국 워싱턴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넷플릭스 투자 관련 소식부터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에 도착해 첫 일정으로 블레어 하우스에서 넷플릭스 경영진들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테드 서렌도스 넷플릭스 공동대표는 향후 4년 동안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3천억 원을 드라마와 영화, 리얼리티쇼 등 K 콘텐츠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투자는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과 창작자, 그리고 넷플릭스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우리 창작자들이 넷플릭스와 함께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습니다. 넷플릭스의 이번 투자 규모는 한국에 진출한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투자한 금액 약 1조 5천억 원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서렌도스 대표는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던 것은 한국 크리에이티브 산업과 관련 창작 생태계가 계속해서 훌륭한 스토리를 선보일 것이라는 확신이 바탕이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 기자, 이번 투자를 위해서 대통령실이 상당히 오랜 시간 공을 들였다고 하던데 특히 김건희 여사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투자 유치를 위해 3개월 정도 준비했다면서 윤 대통령과 서렌도스 대표는 개인적으로 편지를 주고받기도 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최근까지 K 콘텐츠와 한류 문화에 대한 육성 의지를 지속해서 밝혀왔는데요. 지난 2월에 수출전략회의 때는 관계부처는 K 콘텐츠를 패션, 관광, 식품, IT 등과 연계해 고부가 가치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번에 벨라 바자리아 넷플릭스 최고 콘텐츠 책임자를 접견하고 한국의 콘텐츠 제작과 문화 홍보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한국의 신인 배우와 신인 감독, 신인 작가가 더욱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했다고 이도훈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번 방미 기간 윤 대통령 일정을 살펴보니 상당 부분이 세일즈 외교에 집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구체적인 일정 전해주시죠. 네, 윤 대통령은 순방 둘째 날인 25일 워싱턴에서 투자 신고식과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첨단 산업 포럼에 참석합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상을 자처한 만큼 윤 대통령은 주요 경제 행사에 참석해 양국 경제동맹의 비전을 제시하고 미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 유치를 격려할 예정입니다. 이번 순방단에는 4대 그룹 회장을 비롯해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했는데요. 이들은 퀄컴, 보잉, 모더나 등 미국 대표 기업들과 수십여 건의 MOU를 체결하고 첨단 산업 분야 협력을 심도 있게 논의할 전망입니다. 또한 이번에 투자를 결정한 넷플릭스 외에도 파라마운트, 월트 디즈니 등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과 만남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 분야 핵심 과제는 역시 반도체와 배터리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는 겁니까? 네, 먼저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반도체 보조금 지급 요건으로 수율, 즉 생산품 중 합격품의 비율 등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 제출과 초과이익 환수 등의 조항을 내걸고 있는데요.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방미 기간 양국 정상의 만남을 통해 긍정적인 합의점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자동차 보조금도 여전히 풀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미국 정부가 발표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국내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 기아는 빠져 있는데 IRA 세부 규정 적용을 유연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로 두 법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만큼 우리 기업에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맞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미국 전기차 동맹도 결실을 맺었습니다. 현대차그룹과 SK온이 손잡고 6조 5천억 원을 투자해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2025년부터 생산되는 배터리는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현대차와 기아, 제네시스 전기차에 전량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지호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SK온과 손잡고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세웁니다. 오는 2025년부터 연간 35기가와트시, 전기차 약 30만 대분의 배터리를 생산합니다. 공장이 들어설 미국 조지아주는 기아 조지아 공장과 현대차 엘라베마 공장, 여기에 현대차그룹 전기차 전용 공장까지 건설 중인 요충지입니다. 합작 공장에서 만든 배터리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현대차와 기아 전기차에 전량 공급됩니다. 저희들 실제 해당되는 차종들 생산도 25년부터 저희들이 진행을 할 거고 처음에 35기가 정도 되는 그 양이죠. 풀캐파가 다 돌아갈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걸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과 SK온은 50억 달러, 약 6조 5천억 원을 절반씩 투자합니다. 북미에서 이뤄지는 첫 배터리 동맹입니다. 현대차그룹은 SK온과의 합작 공장으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현대차, 기아자동차 중 미국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은 없습니다. 미국 엘라베마 공장에서 생산하는 GV70은 북미 생산이라는 조건은 충족했지만 차에 들어가는 SK온의 배터리를 중국에서 만든다는 이유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미국이 2032년까지 신차의 3분의 1을 전기차로 판매한다는 목표치까지 제시한 만큼 확실한 배터리 파트너를 만든 셈입니다. 그간 이렇다 할 신규 수주가 없었던 SK온 입장에서도 북미 시장 공략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미국에서 포드와 3개의 배터리 공장을 짓던 SK온은 현대차라는 새 고객사를 확보했습니다. 북미 생산 능력이 확대되면 미국 현지에서 제조한 배터리에 제공하는 첨단 제조세액 공제 효과도 커집니다. SK온은 2025년까지 AMPC로 약 4조 원의 세금 혜택을 얻을 것으로 자체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LG에너지솔루션과도 배터리 합작 법인을 논의 중입니다. 2030년까지 전기차 100만 대 이상을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70만 대분의 배터리가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은 5월 중순께 세부 내용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현대차, SK, LG그룹이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북미 전기차 배터리 동맹에 나섰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차가 올해 1분기 3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때문에 부진한 삼성전자를 제치고 처음으로 국내 상장사 가운데 영업이익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동시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현대차의 1분기 영업이익은 3조 6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 두 분기 연속 사상 최대 이익으로 마침내 국내 영업이익 1위 자리도 꿰찼습니다. 작년 1분기와 비교해 영업이익은 86%, 매출은 24% 늘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0%에 달해 역시 최고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수익성이 좋아진 것은 환율 상승 효과도 있지만 무엇보다 판매량 증가 덕분입니다. 반도체 수급난 해소로 현대차의 1분기 판매량은 102만여 대로 지난해보다 13.2% 늘었습니다. 국내에서 그랜저 등 신차 출시 효과로 25%, 해외에서는 아이오닉 6 등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10.7% 더 팔렸습니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시행에도 1분기 미국 판매량은 30%에 가까운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현대차는 SUV, 제네시스 판매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처럼 IRA 영향이 크지 않다고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IRA 시행으로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현대차는 우회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업용 판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리스 판매 비중을 35%까지 늘리며 버티고는 있지만 전기차 판매 지연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날 발표된 SK온, 앞으로 발표될 LG 에너지 솔루션 등과의 북미 배터리 합작을 통해 빠르게 보조금 요건을 채워나가는 것이 관건입니다. 한편 실적 발표와 함께 현대차는 순이익의 25% 이상을 배당하고 배당 시기는 연 2회에서 4회로 3년에 걸쳐 자사주를 매년 1%씩 소각하겠다는 주주 친화책도 내놨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0.3% 증가하면서 가까스로 역성장을 면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소비가 늘어난 걸 제외하면 사실상 0% 성장한 겁니다. 특히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1999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3년 1사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전기 대비 0.3%, 전년 동기 대비로는 0.8% 성장하였습니다. 우리 경제가 3개월 만에 역성장에서 벗어났습니다. 통상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면 경기 침체 진입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다행히 최악은 피한 겁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여전히 경기 낙관론은 시기상조라고 진단합니다. 최근에 수출도 별로 안 좋았고 내수가 조금 올라오는 분위기는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좀 활력이 없어서 1분기 성장률에 대한 민간 소비 기여도는 0.3%포인트. 사실상 소비 회복을 제외하면 0% 성장인데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세적인 소비 회복세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계속된 수출 부진은 1년 연속으로 성장을 깎아먹고 있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지만 이마저도 전문가들 사이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중국 경제 성장률이 과거와 같이 그렇게 높아지기가 어렵고 중국이 그 기술력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많이 따라잡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그렇게 크게 수출이 커지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요? 1분기 대중 무역 수지 적자는 78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은행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1월 1.7%에서 올해 2월 1.6%로 낮아진 데 이어 다음 달에 또다시 1.5% 내외로 하향 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경기 둔화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건데 1%대 성장률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를 제외하면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오늘 우리 주식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승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기자, 어제부터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불안불안했는데 결국 이제 검은 화요일이 됐습니다. 자세히 좀 분석해 보죠. 맞습니다. 두 시장 모두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2,500선을 내줬고요. 코스닥은 800대 초반까지 밀려났습니다. 이 기간 양 시장을 합쳐서 줄어든 시가총액만 100조 원이 넘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제 증발한 100조, 불개미는 더 샀다로 잡았습니다. 네. 올 들어 진행된 랠리에 급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우선 장 초반 반등을 노리던 코스피는 곧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후 낙폭을 키우면서 2,470대까지 빠졌다가 마감을 앞두고 소폭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상승 출발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을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지면서 역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어제 한 외국계 증권사에서 시작된 이 하한가 폭탄을 둘러싸고 투자 심리가 크게 악화된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예,
코스닥 중심으로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에서 7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오늘까지 이어갔는데요. 네. 이 기간 동학개미들이 사들인 주식 금액만 1조 8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러한 줄매수는 2021년 말 이후 처음입니다. 네. 당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때문에 천스닥이 흔들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대량 매수에 나선 바 있었죠. 어떤 종목을 모았나 살펴봤더니 코스피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반도체 경기가 저점에 이르렀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가 1위에 올랐는데요. 삼성전자보다 많은 순매수 규모가 확인됐습니다. 네. 이 밖에 에코프로 BM, LNF 등 2차 전지 대표 종목으로 투심이 몰렸습니다. 네, 사실 이제 어닝 시즌을 맞아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 악재가 터지면서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특정 종목에 작전 세력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결국 이제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증권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특정 종목 쏠림 현상이 해소되는 과정이라는 게 일단은 표면적인 공통적인 이유입니다. 네. SG증권 창구에서 쏟아진 매도 폭탄 역시 오늘도 시장을 강타하면서 전체에도 찬물을 부었는데요. 어제 하한가를 맞았던 8개 종목 가운데 6개는 또다시 하한가를 맞으면서 주가는 이틀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특정 테마에 대해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가 지나치다며 불공정 거래가 있다면 조사에 엄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송민화 기자가 전달합니다. SG증권발 매도 폭탄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어제 하한가를 맞았던 8개 종목 가운데 6개는 오늘도 하한가를 기록했고 두 종목은 낙폭을 다소 줄였습니다. 하한가를 이틀 연속 맞으면서 주가는 순식간에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아직 하한가 직행의 구체적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소수 세력에 의한 매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쭉 올려놓고 이제 수익을 다 실현하고 이제 빠지는 거거든요. 주가가 원위치로 찾아가는 중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빠지면 개인들은 대체로 못하거든요. 소수 계좌의 매매나 매도가 집중될 경우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데 다올투자증권과 서울가스, 성광은 전날 공시를 통해 소수 계좌를 통한 매도가 집중됐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증권가는 신용융자 잔고가 높은 종목은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신용융자 잔고 비율 그리고 신용융자 공여율, 즉 매수 금액 대비 신용 매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투자를 좀 자제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금융당국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임원회의에서 지나친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 자제를 강조하면서 불공정 거래 혐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엄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틀 연속 시장을 폭격한 이번 매도 폭탄과 같은 사례가 추가로 더 있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커지는 가운데 투자 토론방에는 피해 손실과 책임 공방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 오늘 장 마감 기준으로 살펴봐도 위 종목들의 매도 잔량이 최고 780만 주 가까이 쌓여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여진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금융당국의 경고성 발언은 2차 전지주에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주요 종목들이 최고 6% 넘게 하락한 거죠. 그래서 다음 주제 몽둥이 만지작 금감원 녹아내린 2차 전지주를 잡았습니다. 네. 코스피에선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코스닥의 에코프로비엠, LNF 등이 줄줄이 빠졌습니다. 네 종목 모두 개인 투자자들은 순매수를 선택했는데요.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지수가 크게 하락했지만 이제 역대급 실적을 낸 현대차 그룹주들은 다 올랐네요. 맞습니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등이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앞서 살펴보셨듯 SK와 미국의 배터리 공장 투자에 나선 점도 호재였고요. 네. 앵커 말대로 오늘 나온 실적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기대감을 모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더해서 넷플릭스의 투자 유치 소식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나 펜엔터테인먼트 등 콘텐츠 업종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환율 점검해 보겠습니다. 장중 또 연고점을 경신하기도 했는데 결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 장 후반에는 당국이 개입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증시 부진과 맞물리면서 환율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죠. 오늘은 전거래일 종가보다
2원 6전 떨어진 1,332원 이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장중 1,337원을 넘기더니 오후 들어 진정세에 접어들면서 1,330원대 후반을 오르내리다가 이렇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국은행과 국민연금공단이 외환스래프 거래 소식을 하기로 전했는데 이것이 일단 상승세를 멈춘 배경으로 파악됩니다. 네. 채권 약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3년물과 10년물 금리가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장기물과 단기물을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오르는 상황인 거죠. 다음 주 미국 FOMC를 앞두고 방향을 찾는 모습인데 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 미국채는 물론 우리 국채까지 장기적인 움직임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승환 기자였습니다. 먹거리 물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정부가 식품 외식업체를 잇따라 만나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가격 인상 압박이 심한 기업들은 값을 올리는 대신 양을 줄이는 방법으로 정부의 눈길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양을 조금 늘리고 가격은 그보다 더 올리는 새로운 묘수도 등장했습니다. 먼저 김예원 기자입니다. 한 맥주 회사가 새롭게 출시한 캔맥주 묶음팩 상품입니다.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지만 맥주 한 캔의 용량이 기존보다 5ml 줄었습니다. 봉지 과자나 요구르트 중량을 줄이고 낱개 과자를 덜 넣기도 합니다. 고물가로 원재료 값이 오르자 제품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양을 은근슬쩍 줄이는 식품 회사가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전략인데 제품 가격은 그대로지만 양을 줄여 사실상 값을 올리는 효과를 거두는 겁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비단 최근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가령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식품업계에 등장한 질소 과자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최근엔 이 슈링크플레이션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과자 두 상자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제품은 중량이 6% 늘었는데요. 가격은 10%나 올랐습니다. 양을 늘리는 데 비해 가격을 더욱 큰 폭으로 인상한 겁니다. 또 다른 제품인 용기껌도 중량은 14.9% 늘리면서 가격은 20% 올렸습니다. 양을 줄인 치킨 메뉴가 출시되기도 했는데 줄어든 양에 비해 가격 내린 폭이 너무 작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 다양한 변화를 주면서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이제 기업들이 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결국에는 이제 소비자들이 종전과 같은 그렇게 믿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썩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죠. 고물가 시대, 슈링크플레이션이 어느새 식품 기업들의 매뉴얼로 자리 잡은 실정입니다. 한국경제TV 김예은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계속되는 정부의 가격 인상 자제 요청에도 기업들은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임시 방편일 수밖에 없는데 기업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이부 유호성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유 기자, 그동안 정부가 열심히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해서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달 초죠. 이 GS 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브랜드 GS25는 이 일부 제품의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리산 맑은 샘물 등 PB 제품 가격을 200원 올리기로 했다가 다시 동결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또 다른 편의점 브랜드 이마트 24도 생수 500ml짜리 PB 생수 가격을 연중 600원으로 고정한다고 발표했고요. 이 CU는 즉석 원두커피 가격을 2,100원에서 2,000원으로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 편의점뿐만이 아니라 식품 회사들도 이 정부의 가격 인상 자제 요청에 이 제품 인상을 철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CJ제일제당은 지난달 편의점용 고추장과 조미료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기로 했고요. 또 롯데 웰푸드와 대상, 하이트진로 등도 당분간 제품 가격 인상은 없다는 인상을 밝혔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정부가 연일 기업을 상대로 이 공식 석상에서 가격 인상 자제를 좀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서 간담회를 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눈치를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건비는 물론 이제 원재료 값까지 이제 기업들의 생산 원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정부가 압박한다고 계속 동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생산 비용이 오르는 현상은 이 어느 한 기업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이 산업 전방위에 걸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에요. 우선 이 밀가루 등 곡물과 함께 식품 주요 원재료인 설탕값이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 현지 시각 24일 영국 런던의 국제금융 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백설탕 선물 가격은 톤당 68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올해 초에 톤당 520달러 수준이었거든요. 넉 달 사이 30%가량 폭등한 겁니다. 네. 지난 12일에는 706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 설탕 가격이 700달러를 넘어선 거는 2011년 11월 이후 12년 만입니다. 이 설탕의 경우에는 이 과자나 아이스크림, 빵 같은 이 가공식품에 단맛을 내기 위해서 빠짐없이 들어가는 필수 품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부담이 원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네. 또 소주의 주 원료인 주정값도 올랐어요. 이 평균 9.8% 올랐는데 이것도 2002년 이후 최대폭입니다. 지난해 주정값이 7.8% 오른 뒤 소주 업체들이 일제히 소주 출고가를 올려서 이 원가 상승 압박을 해소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업체들은 당장은 소주값을 인상하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이긴 한데 소주값이 오를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풍선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건데 그래도 이제 오른 가격표를 받아들 소비자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비자들이 좀 가격 인상에 반발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이 앞서 리포트에 나온 사례들처럼 그 가격 인상을 최대한 방어하면서 꼼수로 용량을 줄인다거나 아니면은 뭐 옵션을 추가하는 식의 대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반발할 여지가 좀 있겠죠. 네. 근데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외식업체나 프랜차이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가격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리고 또 뭐가 다르냐면 이 중견기업 이상인 식품 기업들과는 달리 이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그보다는 규모가 좀 작고 또 가맹점주 대부분이 개인 사업자라서 당장 수익성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교촌치킨이 치킨 메뉴 가격을 3,000원 인상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매운동 조짐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예상치 못했던 강한 가격 저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면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실제로 교촌 F&B의 지난해 영업이익을 보면 28억 원으로 지금 집계가 됐는데 이게 전년 대비 90%가량 줄어든 수치입니다. 아무래도 가격을 올리지 않고는 버티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기요금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정부가 이대로 가격 인상을 누르기만 한다면 결국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상황이 언젠가 발생을 할 텐데 그러면 소비자들에게 더 큰 피해가 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기업은 결국 이윤 추구가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이 외부 상황이 급변할수록 가장 큰 목적인데 이 외부 상황이 급변하면서 가격 인상 요인은 지금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를 억누르겠다고 지금처럼 이 조삼모사식의 이 물가 대책을 쏟아낸다면 언젠가는 가격이 튀어오를 우려가 커진 상황인 겁니다. 이 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의제 매입세의 공제 한도를 높인다든지 할당 관세 0% 기한을 연장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원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은 세제 혜택을 지금보다 늘리고 이 정부가 공급하는 원재료나 전기료, 가스비 등 비용 상승분에 대해서도 이 정부 차원의 고통 분담이 시급하다 이렇게 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계자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정부에서 각 기업에 공급하는 콩 가격이라든지 우산물 가격들은 올려놓고 기업들은 가격을 인상하지 말라 이런 사례들도 있긴 했어서 정부에서도 기업의 고통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정부가 같이 분담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구나 더 눈에 가시화가 되면 더 버틸 여력이 되기는 하죠.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이부 유호성 기자였습니다.
한국경제TV가 주최하는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가 가보지 않은 길,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오는 27일 대단원에 막을 올립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속에 시작된 긴축의 시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세계 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신용훈 이민재 기자가 소개합니다. 엔데믹 시대, 경기가 회복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세계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을 줄이기 위해 고강도 긴축을 선택해야 했던 국가들은 이제 경기 침체와 금융 불안을 해소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에선 뒤바뀐 세계 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과 명쾌한 해법이 제시됩니다. 기조연설자로 나서는 존 립스키 미국 국가경제연구국 의장은 국제통화기금 수석 부총재와 JP모건 부회장을 역임했던 인물로 이번 컨퍼런스에서 글로벌 긴축 이후 다가올 통화정책에 대한 보다 뚜렷한 전망을 제시합니다. 특히 금융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불거질 사회 불평등과 분열에 대한 고찰과 우리가 처해 있는 중장기적 난제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야 할 경제정책에 대한 해안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어 1세션에서는 존 립스키와 조동철 한국개발원장,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이 대담을 이어갑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 불거진 글로벌 금융시장의 유동성 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 파생되는 경제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됩니다. 또 각국의 재정과 통화정책은 어떻게 변해갈지, 주요국들의 경제 연착륙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견해도 공유합니다. 1세션에서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도전과 이에 대한 해법이 제시됐다면 2세션에서는 세계가 공통으로 직면한 금융위기에 대한 깊은 통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 원인으로 인플레이션 등 다양한 변수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발 위험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경기 둔화와 미국 갈등에 대한 경계감이 큽니다. 먼저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재확산과 더불어 제조업 생산 회복 속도가 더디고 젊은 층 실업률 등이 높다는 점이 불안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1분기 중국 실질 GDP 성장률은 4.5%로 예상치인 4%를 상회해 긍정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In other words, there's a risk of slowing down, and however, the risk is being heavily managed. By the end of this year, 2023, the GDP growth rate will be back to something around 5.5%.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 경기 안정 기대를 반감시키는 미중 갈등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동맹국을 통해 중국 압박의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강력한 견제 정책과 중국의 자립자강 정책이 맞붙고 있습니다. 다만 리 다오쿠이 교수는 지금과 같은 살얼음판 경제 상황에서 미중 모두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진단합니다. Both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e U.S. White House will be very, very careful. The two administrations, the Chinese side and the U.S. side, will be able to avoid the worst scenarios.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화두인 위기를 둘러싼 석학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2023 세계경제 금융 컨퍼런스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그랜드 하얏트 서울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립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네, 배터리 산업이 제2의 반도체로 불리면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 상당수가 이 배터리 관련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LS그룹도 그중 하나인데 지난해 배터리를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낙점한 뒤에 공격적으로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산업부 김채연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LS의 배터리 사업 어느 정도 진척이 됐을까요? 네, 먼저 LS의 구자은 회장은 올해 초 비전 선언에서 신성장 사업으로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를 꼽으면서 앞으로 8년간 2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략 인프라 사업 위주에서 그룹 체질을 바꾸겠다는 계획인데요. 신사업 비중을 50%까지 늘려서 2023년엔 자산 50조 원 규모의 그룹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3대 신사업 중 하나인 배터리 사업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LS는 계열사인 LS M&M, LS 머티리얼즈, LS EV 코리아를 통해서 배터리 관련 밸류 체인을 갖춰가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LS M&M은 배터리 소재, LS 머티리얼즈는 차세대 2차 전지라고 불리는 울트라 커패시터, LS EV 코리아는 배터리 외곽을 감싸는 알루미늄 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 배터리 사업은 LS M&M을 중심으로 확장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LS M&M은 그룹 전체 자회사 중에 덩치가 가장 큰 계열사인데요. 지난해 매출 11조 원으로 그룹 전체 매출의 약 30%를 차지했습니다. 예, 이렇게 그룹 내에서 가장 덩치가 큰 회사가 아직 비상장사라는 점이 좀 특이한 부분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LS M&M은 23년간 일본의 JKJS와 합작 법인이었다가 LS가 지난해 하반기에 일본계 지분을 전부 사들이면서 LS의 자회사가 됐습니다. 예. LS M&M은 원래 동제련 분야에서 글로벌 2위 회사인데요. 아무래도 합작 법인이다 보니 비상장 상태로 유지된 측면이 있었고요. 또 신사업 투자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LS의 자회사가 된 뒤부터는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배터리 소재 회사로 빠르게 변신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소재 중에서도 생산비 비중이 가장 큰 양극재 분야에 뛰어들었는데요. 네. 지난 3월부터 충남 아산에 있는 황산 니켈 생산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황산 니켈은 양극재의 핵심 원료인데요. 올해 생산 능력을 연간 55천 톤에서 2030년엔 연간 27만 톤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LS M&M은 앞으로 황산 코발트, 황산 망간, 수산화 리튬 생산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전구체 사업에도 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배터리 사업은 이제 막 시작 단계인 만큼 올해 실적에 바로 반영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올해 증권가에서는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많이 전해드렸지만 일단 포스코를 중심으로 국내 많은 기업들이 이미 배터리 소재 사업에 좀 뛰어든 상황이고 LS는 후발주자라고 좀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배터리 소재 위주 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 현황을 보면 네. 말씀하신 대로 포스코가 양극재부터 음극재까지 아우르면서 가장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네. 뒤늦게 고려아연과 LS가 뛰어든 형국입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LG화학과 손잡고 전구체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밝히면서 배터리 소재 사업에 대한 확장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LS는 전기체 소재 사업과 관련해서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과거 LS 엠트론의 배터리 소재 사업부였던 동박, 방막 사업부를 2017년에 글로벌 사모펀드인 KKR에 불과 3천억 원에 팔았는데요. KKR은 2년 뒤인 2019년에 이 동박 사업부를 SK에 1조 2천억 원에 팔았습니다. 현재 SKC의 알짜 자회사가 된 SK 넥실리스입니다. 예. 또 LS 엠트론은 2010년에는 포스코에 넘긴 음극재 사업부도 사실 오늘날 포스코의 음극재 사업의 기초를 닦는 역할을 했습니다. 배터리 소재 핵심이 되는 사업부를 다 팔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배터리 시장의 문을 두드린 겁니다. 그렇네요. 과거 배터리 소재 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서 양극재 분야에서 업계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업계 얘기를 종합해 보면 LS는 단숨에 몸집을 불리기 위해서 배터리 소재와 관련한 다방면의 M&A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각종 보조금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해외 투자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내에 굵직한 투자 소식이 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 회장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경제사절단에 포함돼서 미국에 체류 중인데요. 회장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게 됐습니다. 부회장은 신사업으로 내세운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등과 관련한 미국 정부 정책 등의 현지 분위기를 면밀히 살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계획대로 이렇게 단숨에 몸집을 불리려면 또 대규모 투자금이 필요해 보입니다. LS M&M이 아직 비상장사긴 한데 상장 계획은 없을까요? 지금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는 LS 전선 계열사인 LS 머티리얼즈는 올해를 목표로 상장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네. LS M&M의 경우에는 매출이 11조 원에 달하는데 아직 비상장 상태입니다. 지난해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5년 내
그러니까 2027년까지 상장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긴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생산 능력을 빠르게 늘리려면 막대한 투자금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상장 계획도 크게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회사 가치를 키운 뒤에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상장을 추진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김채연 기자였습니다. 금융상품들을 비교 추천해주는 다양한 플랫폼이 있지만 노출 순서나 방식에 따라 소비자보다는 플랫폼의 이익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금융 플랫폼의 이해상충 문제를 알고리즘 심사를 통해 잡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 초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발표한 온라인 예금 상품 중개업 시범 운영에 이어 플랫폼의 보험 상품 취급 관련 시범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 비교 플랫폼 활성화로 금융사 간 경쟁을 확대해 예금 금리, 보험료, 수수료 인하 등 소비자 편익을 증대하겠다는 목적입니다. 하지만 플랫폼 내 상품 배치, 노출 순서 등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 이익이 달라질 수 있어 금융위는 비교 서비스 개시 전에 코스콤의 알고리즘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콤은 플랫폼의 상품 비교 알고리즘이 플랫폼 사업자와 금융 소비자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도록 반영됐는지 검증하게 됩니다. 플랫폼 업체가 소비자에게 대출 상품 목록을 제시하면서 얻는 이익보다 낮은 금리나 높은 한도와 같은 금융 소비자 편익이 더 우선적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코스콤이 알고리즘 검증사로 선정된 배경에는 로보 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서 쌓은 알고리즘 검증 노하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코스콤은 지난 2016년부터 금융위로부터 위임받은 로보 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센터 운영으로 알고리즘 검증을 8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온라인 대출 중개업과 온라인 독립 자문업에 선 적용되어 시행 중이나 이르면 올해 말부터 카카오나 네이버 등 더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출 중개 업무만 하고 있는데요. 카드 비교 추천, 그다음에 은행 예적금 금리 비교,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그 관계 기관들하고 협업해가지고 심사 지침도 만들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콤은 알고리즘 심사 업무와 함께 각종 핀테크 업체들의 입장을 금융당국에 대변하고 금융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시장에 전달하는 등 금융 서비스 생태계의 징검다리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콤은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알고리즘 검증팀을 보강하는 등 확대되는 시장 수요에 맞춰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오민지입니다. 고 웨스트 시간입니다. 글로벌 증시 이슈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와 함께 보겠습니다. 박 기자, 요즘 미중 갈등이 좀 격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멕시코가 반사 이 기대감에 또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최근 중국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 미국과 인접 국가들, 이 북미 국가들로 리쇼어링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리쇼어링은 비용 등의 이유로 해외에 나간 자국 기업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미중 갈등을 피해서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높은 인건비 등으로 인접 국가로 이동하는 니어쇼어링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니어쇼어링은 리쇼어링이 어려울 경우에 자국 인접 국가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멕시코입니다. 멕시코의 니어쇼어링 수혜 기대는 연초부터 있었지만 최근 미중 갈등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보다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멕시코가 사실 미국에 가장 근접한 국가긴 하지만 이유가 뭐 이것뿐만은 아닐 것 같고요. 특별히 좀 주목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기업들이 멕시코를 선택하는 이유는 이 낮은 비용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멕시코는 미국, 캐나다와 맺은 북미 자유무역 협정으로 북미 국가에 수출할 때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멕시코의 대미 수출액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멕시코가 전기차 배터리 원료로 현재 가장 중요한 자원 중 하나로 꼽히는 리튬이 170만 톤이나 매장되어 있는 자원 부국이라는 점도 장점으로 함께 꼽히는데요. 그렇죠. 이에 따라 테슬라 등 이 전기차 기업과 2차 전지 기업들이 멕시코를 신규 공장 부지로 낙점하는 등 투자 확대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과의 간부 회의 자리에서 미국 기업들이 오는 2024년까지 멕시코에 4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얼마 전에 월가에서 멕시코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은 거 보긴 했는데 네. 월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월가에서는 멕시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카를로스 카피스트란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투자자들의 최선호 국가가 멕시코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멕시코가 미국 인접국인 만큼 미국 리쇼어링 정책의 최대 수혜국이라면서 이런 수혜는 향후 수년간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한 세계은행은 현재 멕시코 경제가 강한 회복 국면에 있다면서 강력한 임금 상승률과 낮은 실업률에 힘입어서 GDP가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멕시코 증시도 이러한 성장세의 연초 이후 12%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뭐 요즘 이렇게 멕시코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서학개미들 관심도 좀 덩달아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멕시코에 그럼 투자할 수 있는 국내 상품으로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국내 상품부터 살펴보면 멕시코에 투자하는 상품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에이스 멕시코 MSCI ETF가 유일합니다. 앞서 멕시코 증시가 연초 이후 12% 올랐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 ETF의 수익률은 더 좋았습니다. 기간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연초 이후 꾸준히 올라서 현재 23% 넘게 올랐는데요. 네. 같은 기간 7% 올랐던 S&P 500 지수, 그리고 15% 오른 나스닥, 12% 오른 우리 코스피 지수 상승률을 모두 웃돌았습니다. 멕시코 ETF가 멕시코 증시보다 상승률이 높았던 이유는 기초지수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ETF의 기초지수는 MSCI 멕시코 지수로 멕시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과 유동비율 등을 고려해서 산출이 됩니다. 해외에서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ETF 중에서 이 블랙록의 iShares MSCI 멕시코 ETF가 있습니다. 국내 ETF와 마찬가지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연초 이후 22%나 올랐습니다. 멕시코 증시 전망과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멕시코 증시는 미중 갈등 상황이 조금 더 심화될 때마다 조금씩 더 좋은 모습을 보여왔던 것 같아요. 가장 키워드는 이제 니어쇼링이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이제 제조업 기반의 이제 생산 시설에 필요한 기업들이 2020년에 비해서 작년 한 해 동안 한 5에서 6배 정도 기업들이 멕시코로 생산 기지를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올해쯤부터는 가시적으로 경제적인 선순환이 주가에도 반영될 거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멕시코가 중국을 완전히 대체할 만한 수준의 시장 규모가 아닌 점은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라면서 함께 조언을 해줬는데요. 예. 금융시장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투자자들이 좀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감이 커져가는 만큼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글로벌 정세가 좀 불안한 만큼 주의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럽인데 유럽에서 처음으로 시가총액 5천억 달러가 넘는 기업이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루이비통으로 잘 알려진 프랑스의 명품 기업이죠.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가 연초 이후 33%나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5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665조 8천억 원 수준인데요. 네. 유럽 기업 중에서는 이 5천억 달러를 넘긴 것은 최초입니다.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의 몸집이 불어난 것은 중국의 명품 수요가 대폭 늘었기 때문인데요. 작년에 실적을 견인했던 북미 매출은 좀 감소했지만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끝내면서 리오프닝이 빠르게 이뤄졌고 이에 따라 중국 내 명품 소비가 급증한 겁니다. 이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가 아시아 지역 본부를 홍콩에서 상하이로 이전한 이유에 대해서 중국 소비자들이 휴가를 떠나는 대신에 집에서 명품 소비에 쓰는 돈을 늘리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1분기 실적 발표에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은 210억 4천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고 시장 예상치도 훌쩍 웃돌았는데요. 올 들어 몸집이 가파르게 불어난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는 지난주 9위로 추락했던 이 테슬라에 이어서 전 세계 시총 10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주가 전망에 대해서 월가 분석까지 좀 들어볼까요? 네, 지난번에 천슬라 얘기를 했었는데 네. 월가에서는 천비통을 바라볼 정도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를 담당하는 월가 애널리스트 36명 중 30명이 매수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네. 그중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슐리 월러스 연구원은
주가가 여전히 너무 저렴하다라면서 내년에 1,000유로를 돌파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품 부문의 매력과 이 강력한 브랜드 포트폴리오 등을 고려했을 때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미국 경기 침체 우려로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가 급등한 점도 주가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미국 연준이 연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달러 대비 유로화는 1년의 최고치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 웨스트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뉴스 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